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구 과잉으로 망해가는 나라 이집트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997년은 연도보다는 IMF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1997년도는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으며 IMF 구제 금융 아래에서 전 국민이 악몽 속을 걷던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국은 IMF로부터 받은 구제 금융 195억 달러를 모두 갚고 경제 주권을 예정보다 3년 일찍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 단 한 번만 겪어도 끔찍한 IMF의 구제 금융을 무려 3번이나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 이집트이죠. 이집트는 2016년에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도에도 80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46개월간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에 달하는 거액의 확대금융 EFF를 지원받게 되었죠. EFF는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 보유고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의 자금을 지원하려 만들어진 IMF 기금을 뜻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집트의 상황을 분석하며 IMF가 이집트의 만성적인 해외 채무 문제를 완화하려 임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집트가 경제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부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이집트의 경제는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2023년 9월 10일 이집트 통계청은 인플레이션이 39.7%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역대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이었죠. 통계청은 전년 대비 71.9%의 상승을 기록한 식품 부문 인플레이션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운송 및 통신 부문은 15.2%, 생활용품은 42%, 주택과 물, 전기는 7.2%가 오르고 환율은 급락했죠. 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참고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3년 기준 3.6%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테죠. 이집트의 민간 기업들은 수출입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23년,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부채 상환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죠. 이집트 인구 1억 400만 명 중 약 3분의 1이 절대 빈곤 상태이며 기초식량 구입마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식용유와 치즈같이 기본적인 주식이었던 식료품은 이제 사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국립영양연구소는 지난해 말 예산을 절약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대안으로 닭발을 추천한다며 사람들에게 닭고기 대신 닭발을 먹으라고 권했다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우리야 뭐 닭발을 잘 먹고 아시아권에서는 닭발이 식재료로 사용되지만 이집트에선 반려견 사료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거든요. 이집트인에게 닭발을 먹으라는 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고대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이 터지기 직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이집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2010년 12월 17일 티니지의 중부도시 시디 부지드에서 한 청년 노점상이 공무원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분신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랍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티니지 청년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자 그 분신한 청년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던 빈곤층 청년들은 티니지 전역에서 시위를 일으키죠. 얼마 안가 시위는 티니지의 모든 계층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빈곤과 실업,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정권 타도를 시위의 목표로 삼게 되죠. 국민들은 정부의 독재와 권위주의 때문에 빈곤과 실업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은 이듬해인 2011년 중동 전역으로 번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지배 계급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반감은 튀니지에만 국한되어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랍의 봄이 시작될 당시 상당수 아랍 국가들은 30년 넘게 전제, 독재 정권하에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아랍의 국가들은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통제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독재와 부패는 개선되지 않았기에 서민들이 받는 사회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경제는 직격탄을 받게 되었죠. 또한 2009년 금융위기는 경계 침체로 이어지면서 상당수 기업과 공장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지배한 엘리트 지배층은 재계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악용하며 호의호식했죠. 정치는 독재의 왕정인데 서민들의 사회만 자본주의였으니 절대 다수의 서민이 못 사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은 예견되어 있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계기였을 뿐이죠. 아랍의 봄에 참전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던 건 다름 아닌 이집트 국민들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 이집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았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허울만 좋은 지표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은 모두 특권을 지닌 소수 엘리트층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시민들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었고 국민들은 나날이 커져가는 빈부격차 속에서 박탈감과 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시위를 통해 30년 동안이나 권좌를 지켰던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자유선거를 거쳐서 무함마드 모르시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선출한 무함마드 모르시는 이집트의 봄을 가져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경제 사정은 오히려 아랍의 봄 이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한 정당인 무슬림 형제단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급진적인 이슬람 개혁을 추진했거든요. 무슬림 형제단은 선거로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민주주의 확대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묻고 동의와 합의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죠. 혼란한 시기에 무능력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실권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랑, 행복한 사회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가 우선되고 난 뒤에 행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도 돈이 없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게 사실이죠. 무슬림 형제단은 여성 차별과 교육 제재, 언론 탄압에 나서면서 내수 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기업까지 추방하면서 이집트 경제는 성장 동력도 잃었죠. 이집트 국민들은 정권에 분노하며 다시 한번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7월 압델 파타 LCC가 국민들의 불만을 명분 삼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거를 거쳐 대통령이 되죠. 고작 1년 만에 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한 것입니다. 한국도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독재도 했고 언론 탄압도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이 박정희를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경제입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를 중요시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펼쳤죠.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경제는 인정하니까요. 만약 이때 한국이 경제정책을 1순위로 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죠.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LCC도 독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중요시하지는 않았죠. 정치 혼란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는 반정부 시위가 지속해서 일어났고 LCC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죠. LCC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우방국에서 낮은 이자로 외화 원조를 받아와 이집트 경제를 지탱했지만 이마저도 얼마 안가 끊기고 맙니다.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인해 또 예멘 내전 참여로 인한 지출 증가로 인해 우방국들의 이집트 외화 원조가 어려워지면서 이집트는 2016년 처음으로 IMF의 손을 벌리게 되죠. 이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가지고 회복했다면 지금의 이집트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2016년, 2017년 1분기 외채는 60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2년에서 2017년 공공예산 대비 국내 부채 비율은 GDP 대비 75%에서 104%로 증가했죠. 회복은커녕 말아먹었다는 말이죠. 여기다 조건부 대출을 도입하면서 이집트 통화 가치는 하락했고 이는 식료품, 전기료, 원자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하죠. 하지만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보조금 삭감까지 더해지니 주민들의 생계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스 수출과 관광 수입 및 외국인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건설 제조업 등이 활기를 띠면서 2018년에는 5.3%, 2019년에는 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가와 실업률, 정부 부채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의 안정과 활력 회복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죠.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안정궤도로 들어서던 이집트 경제는 다시 크게 휘청입니다. 얼마 안가 이집트의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이집트 내에는 다시 한번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죠. 결국 이집트 정부는 IMF에 두 번째로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각종 구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되나 싶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집트는 그야말로 직격탄에 맞죠.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이집트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밀 수입국입니다. 하다못해 닭에게 먹이는 곡식조차도 해외에서 들여오죠. 이집트가 밀 수입에 있어서 가장 의존해온 나라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가가 급등하였고 이집트는 엄청난 물가 상승 압박을 겪죠.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이집트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집트는 결국 2년 만에 또다시 IMF로부터 신규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고기 대신 닭발이나 먹어야 할 만큼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경제 상황이 최악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의 경제 회복의 가장 걸림돌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소가 인구입니다. 이집트도 저출산인가? 아니죠. 이집트는 인구 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MF의 돈까지 빌려야 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자꾸만 먹여 살려야 할 아이가 늘어난다는 건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판국에 새로운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아이가 성장하면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노동력으로 자랍니다. 한 명의 사람이 기업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를 창출하죠. 하지만 이집트는 사람이 태어나도 쓸만한 인력으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문맹률은 28.8%에 달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죠. 교육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그냥 공교육이 마비된 수준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인구의 증가는 배급을 줘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죠. LCC가 직접 나와 출산 규제가 없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인구 과잉 문제는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산하지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학계 출산율은 3명에 가깝습니다. 교육이 이렇다 보니 현재도 문제이지만 미래도 불투명한 게 현실이죠. 정리하자면 현재 이집트 경제난의 원인은 부패한 지도층과 독재,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악재,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과연 이집트는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집트인들이 닭발이 아닌 마음 편히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바라며 이집트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